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한동훈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한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 하실 텐데 벌떡 일어나서 카메라에 대고 90도 인사하셨어요. 폴더 인사. 이거 지금 유튜브로 나가요. 밖으로 보이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보고 계세요. 인사드려야죠. 아유, 원래 인사를 좀 깍듯하게 하는 편이세요? 원래?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제가 90도 인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에 왜 그 대통령하고 그 시장에서 한 그 인사도 두고두고 화제됐잖아요. 왜? 저는 대부분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사 잘하면 좋잖아요. 아예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제 어떻게 스튜디오 인터뷰 같은 게 적응이 좀 되세요? 한 일주일 되셨죠? 뭐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 느낌은 되게 오래된 느낌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또 저를 공격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는 것보다 네. 다른 분들이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몇 배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설전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설전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한 적이 없는데요. 자기들이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하. 그건 굉장히 긴 일주일. 사실은 본인 선거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반장 선거 이후에. 선거에. 지난 총선하고 이번 선거, 이번 이 전당대회 선거하고는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그때는 제가 당 전체의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컸는데다가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보는 한꺼번에 보는 장면이어서 마지막에는 제가 점심 저녁 안 먹고 17군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짧게 좀 피상적으로 다니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만나는 분들한테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수장으로서 전체 선거 이끄는 거하고 본인 선거, 내 선거 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좀 힘들어요? 제가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이건 안 뛰어봐서 아직 며칠 안 했으니까요. 근데 다 힘들게 살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뭐 힘들다고 징징댈 때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지난번 총선 때하고 이제 달라진 어떤 행보들도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달라진 점이고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 시작하셨더라고요. 주말에 화제가 됐던데 예. 첫 사진으로 고양이 사진, 예, 반려묘, 예. 고양이.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양이고요. 제가 두 두 마리를 키우는데요. 예, 제가 양이고 또 하나가 탄이고 이렇습니다. 탄이하고 예. 양이하고. 저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쟤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따르진 않나 봐요. 고양이의 매력이 그거죠. 좀 새침한 면이 있죠. 예. 그렇죠. 첫 사진으로 저 고양이 사진 그리고 그 배우 누구죠?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 예. 네, 저 사진을 올리셨어요. 그 두 사진을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저기 2015년쯤에 제가 이태원 좀 후미진 길 가다가 네. 탁 마주쳤거든요. 저는 틸다 스윈튼을 굉장히 좋아해요. 설국열차에 나왔던. 뭐 그거 말고도 뭐 대단한 배우죠. 예. 근데 모자 쓰고 저렇게 선글라스 있었는데 전 바로 알아보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시간에 그랬었는데 제가 사진 찍자고 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틸다 스윈튼이었으니까요. 어떤 작품 좋아하시는데요? 저분이 나오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니까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최근에 짐 자무시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진짜로 팬이시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영화 있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스타그램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도 제가 뭐 채널A 사건으로 막 공격받고 이 집중 린치가 되기 이전에는 페북을 좀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처음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뵙죠? 처음 봬요. 다른 후보들은 워낙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서 요런 그분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 오늘 만나는 거라
제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김현정 뉴스 나갈 때 저희 네. 스태프들이 조심해야 된다. 많이 했습니다. 왜 조심하라 그래요? 왜요? 굉장히 무섭대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나중 보면 네가 말을 실수할 걸 유도할 거다 그러길래. 다 털릴 거다. 조심해라. 근데 뭐 조심은 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뻔한 것 같지만 꼭 해야 할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총선 패배한 뒤에 바로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5월 12일에 원희룡 전 장관 만나셨을 때도 안 나간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거 좀 의아한 게요. 네. 그냥 그분이 저한테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밥 사겠다고 만난 거고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상황 아니었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둘이서 뭐 사적으로 만나서 한 얘기를 한참 지나서 입맛에 맞게 윤색해서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같이 안 하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군요. 두 분의 기억이 이렇게 지금 다른 상황.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뭐랄까 일종의 결정적 한방? 그러니까 고민은 계속 하셨을 텐데 결정적인 결심의 계기는 뭐였을까요? 저는 한 1년 이상 더 성찰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고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한 2달을 겪으면서 저희가 심판에 반응하고 이러면 심판의 대상이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아직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모드를 거두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타파할 만한 어떤 계기라든가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분위기가 잡히지도 않고요. 지지자들께서는 상당히 지루해하시고 지겨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 그런데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나서는 게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나서는 게 지금의 우리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 오랫동안 생각했는데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말씀하신 유의 평가 충분히 제가 감수할 만한 문제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서는 게 당을 위해 그렇습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냐만 봤다. 예, 그랬더니 지금이 맞다. 예, 지금 아니라 나중에 저는 다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판받았는데 이 심판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모습,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6개월 뒤 1년 뒤에 저는 우리에게 다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벌써 보세요. 출마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일종의 공격들이 있었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끼는 분들 중엔 이번엔 좀 참자. 뭐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었죠. 계셨죠. 근데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늘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인생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리 그렇게 계산해서 간다? 그러다 보면 전 눈빛이 달라진다고 봐요.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봐주시는 국민들께서 저를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쟤 지금 잔머리 쓰는구나. 계산하는구나.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뭐 그러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 상황을 뚫고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 1순위를 꼽자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민심이 답을 줬어요. 어떻게? 민심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거 해라. 아주 단순하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정 관계를 합리적이고 협력적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심이 그걸 원합니다. 민심이 좋아하는 건 그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의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도권과 중도 청년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분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장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해서 현역과 정치 신인 간의 격차를 없애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많이 보여드려야 합니다. 결과 우리는 과거에 보수 정당은 좀 부패하더라도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앞부분의 이미지는 제가 싫어하지만 유능한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유능함의 이미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부패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정도거든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는 AI 같은 우리의 우상향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저희가 설득과 소통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정치에서의 유능함이라는 건 결국은 설득과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방향은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방향이 틀리겠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 알렉산더 대왕 같은 대단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아이슬란드가 지금 2024년에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진 못하죠. 조금 더 잘 사는 아이슬란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서 정치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한정돼 있고 대개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해서 얼마나 많이 공감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미지. 근데 아까 인요한 후보 인터뷰하고 가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워낙 또 머리가 좋으시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는 좀 혼자 이렇게 결정하면서 가는 면이 있었다.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상의 드렸고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나중에 선거 구면이 거의 진행된 이후에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당에서 뛰지 않으셨죠. 제가 여러 차례 지역구에 출마를 권유드렸었는데 그거를 거절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지역구 출마를 거절한 분하고 어떤 상의를 하겠습니까? 비례대표 이후에는 그 전략이라든가 어떤 당일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저랑 충분히 자주 통화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분을 같이 모실 걸. 지금이라도 한번 전화 연결해도. 배신의 정치 얘기가 주말 사이에 좀 나왔어요. 3명의 후보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20년 신의를 저버렸다.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거든요. 배신이란 키워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뭐 지금 언론계 생활하면서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많이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라 하면 탄핵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몇몇 분들이 노래 부르듯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뭐 제가 되면 그런다. 근데 그런 공포 마케팅.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난 작년 3월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5% 있다가 막 몰려들어 가지고 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민심이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 있었던 그 레파토리 그 전략이 지금 그대로 또 적용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후보가요.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하는 중에 그 페이스북 올라온 걸 확인해서 일단 요점만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국민이 당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분은 뒤집어 말하시는 것 같아요. 왜 뒤집어 말하죠? 왜 자꾸 뒤집어 말하고 왜 자꾸 뒤집으시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가 뒤집었다 안 했다 계속 똑같은 얘기 쓰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정답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해내야지. 그럼 오히려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 대단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세 분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더 응축되고 더 쪼그라들더라도 응축되고 가드를 올리고 그냥 밖에서 민심이 문매를 줘도 견뎌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 당이 쪼그라들어도 지금 똘똘 그런 거 뭉치자. 아닙니까? 뭐 너는 왜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네. 너는 뭐가 안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될 때 아닌가요? 45% 받았잖아요. 네. 그건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 포함해서 국민들이 우리 지지층이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최대한 나와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면 그게 반복합니다. 그분들이 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동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최대치입니다. 넓혀야죠. 그리고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3대 0으로 축구가 지고 있는 후반이에요. 예. 저는 3대 0으로 지고 있는 후반에서 뭔가 포메이션도 바꿔보고 공격 숫자도 늘려보고 여러 가지 수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수비 숫자를 더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허. 우리의 지지층과 당원들이 진짜 바라는 건 뭔가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개인의 친선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권을 재창출하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나라를 예. 지키고 나라를 다시 성장의 반석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걸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포메이션을 좀 바꿔서 뭔가 살 길을 찾는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그 말씀.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돌파의 어떤 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다가 계속 밀리는 것에 대해서 예. 계속 밀리고 쭈뼛쭈뼛하고 먹잇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 보수의 지지층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계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다가 진짜로 하다가 탄핵된 게 지난번이다. 원 후보는 그러시더라고. 하다 탄핵될 그래요? 수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지난번에. 먼저. 그렇죠? 그 이후에 무슨 특검이네 그거는 그 이후에 부수된 절차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적극적으로 찬성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게 그 당시에 국회에 의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국민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최상병 특검 말씀 나왔으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리죠. 네. 저는 당장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특검은 정말 위험한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다 정하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법원 압박 수단까지 들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 특검법을 쥐어준다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대단히 위험한 특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법체계가 어긋나요. 전 민주당도 이게 이 법대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만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도에서 네. 곧 통과시키겠죠?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돌아왔었을 때 우리 108석을 가지고 네. 지금 108석 중에 여러 가지 생각까지 가지신 분도 계시고 예. 이미 이 특검법이라도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밝히신 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오히려 내가 되묻고 그렇습니다. 싶다 그 말씀. 저는 그런데 제가 이미 이 특검법안의 대안을 말씀드렸을 때 예. 과거에는 이 거부권을 반대하던 분들 행사를 반대하던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어제는 조경태 의원까지 자, 이 정도의 대안이라면 우리 법이 더 맞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찬성할 만한 명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제가 말한 대안은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이 여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막을 건지 그냥 가도 올리고 그냥 몰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 이렇게 해서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막기 어려울 거다. 누가 우리의 가치와 예. 어떤 우리 당과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제기하는 건 예.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원희룡 의원이 조금 전에 새로운 글을 또 하나 올렸답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네요.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
이런 질문을 올리셨네요.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다만 예. 혹시 예. 당명이 개정된다면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처럼 예. 탈당해서 입당하고 뭐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은 좌파입니까? 제 후원회장이 예. 정치의 후원회장이 연평해전의 영웅이신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해온 정책들을 보십시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벌, 그리고 간첩죄에 대해서 현재는 적국으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외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외국까지 늘려야 된다는 정책, 그리고 이민을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는 정책, 그리고 영주권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 영주권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내놨죠. 그런데 저한테 지적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원지사 같은 경우는 그 영주권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확 열어주고 난민에 대해서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이 좌파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프레임, 일단 그런 좌파 프레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구태고 굳이 그걸 하는 분에게는 제가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그 프레임에 본인이 자승자박될 거라고 봐요. 저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쟁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룰을 지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요.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되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하면서 인생 전체로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가치가 이겁니다. 이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보수 우파의 핵심적인 가치 같은데요. 저는 이걸 지키는 정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신 좌파야 우파야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 정체 밝혀라 이런 질문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안 어울리시기도 해요. 이 시대에 맞는 질문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맞지 않는 질문인데 이게 화두가 되는 것 자체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출간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그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라라는 민주당의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준석 의원은 했을 것 같다. 내가 아는 그분은 했을 게 분명하다 또 그러시던데.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김진표 의장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를 일으켜서 유감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 탄핵 이제 이슈가 터진 다음에 국민 청원 사이트에 탄핵을 요구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78만 명 넘어가고 막 사이트가 마비되고 그런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일종의 정치적 인기 투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밖에 있을 때 그거 몰랐다가 이 작가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먼저 그 사이트 청원 사이트에 올라간 탄핵의 사유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대단히 정파적인 얘기라는 게 나올 겁니다. 거기 이런 것도 있던데 후쿠시마 대응, 북한에 관한 전쟁의 위기의 고조. 글쎄요.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일단 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의 인기 투표 같은 것이지 그게 연결돼 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그건 탄핵을 어떻게 갈 건데요? 어떤 불법이?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혹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발의한다 하더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될 리가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미리 끝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자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네. 미리 그런 거 이런 거다 그런 거 전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내 선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우리 정부의 탄핵을 계속 노래하듯이 얘기한다? 네. 왜요? 그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고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고 있잖아요. 한 의원님 지금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그렇게 청취자 말씀하세요. 질문이 엄청 들어오는데 요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어떨까 모르겠어요.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 이라는 질문.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본 방송에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못다한 질문 조금 있는데 한 5분 정도 괜찮으시면 얼마나 예, 5분 오랜만에? 정도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거든. 처음이에요. 처음 왔으니까. 처음 만났어요 우리. 다들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 일단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 방송은 마치고 유튜브로만 조금만 더 왜냐하면 준비된 질문이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예, 지금 예. 보이시죠 화면에 예. 계속 저렇게 올라왔어요. 예, 무섭네요. 아니 무서운 것도 있으세요? 예? 무서운 것도 있으세요? 저는 모든 게 다 무서운데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미지는 어떠냐면 예. 너무 사람이 단단해서 찔러도 어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 아시죠? 약간 로봇 그건 같은 모르겠어요. 느낌.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책도 여러 개 놓고 펼쳐보고 취미도 이것저것 살짝 물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뭐 취미 뭐 가져셨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뭐 기타도 치고요. 기타. 트럼펫도 불고 피규어도 모으고 게임도 좀 하고. 피규어를 모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아까 돌아가는 것처럼 산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깊이 막 진짜 오다쿠처럼 빠져서 모든 계속 한다 이게 아니라 네. 막 깊이 빠졌다가 조금 실증 나면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런 정도여서 제가 트럼펫이나 기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잘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뭐 나름대로 재미를 즐기는 편. 그러다 보니 좀 산만하죠 이거저거. 그렇구나. 산만하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아주 완벽하고 에이, 뭐 어디 하나 이런 건 아니란 여러 말이죠. 분들도 이미 다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MBTI가 뭔지 혹시 아세요? 끝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왜 안 하셨어요? 몇 번 해봤는데 네. 이게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쪽이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똑똑한 분이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거 확신하세요? 어떤 딱 질문 왔을 때 내가 네. 이거다라고 확신하고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길더라고요. 저 긴 거 싫어합니다. MBTI는 모르는 걸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나중에 것으로. 제가 하게 되면 제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좀 들어왔는데 이제 뭐 본 방송 끝나고 유튜브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는 건? 나가는 건 똑같아. 그렇죠. 유튜브로 나가는 건 똑같아. 공중파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예. 지금 정치라는 걸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한 25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네. 개념. 저는 네. 앵커님도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공공선의 추구라는 그리스적인 개념으로 보면 황의 의미로 그렇죠. 보면. 저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음. 제가 뜻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건 공공선. 맞는 말씀. 그런데 뭐 광의료 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법무장관 할 때부터 하니까 싶은데. 그렇죠. 좀 협의에 또 하나는 본다면. 제가 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한 4년 그 이후에 한 지금까지 5년 계속 여러 가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 입장을 내고 그리고 어떤 포갑적인 이 부조리 같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 검사로답지 않게 기존의 검사답지 않게 네. 물러서지 않고 입장을 내왔죠. 뭐 추미애 씨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그래왔고 정권에 대해서 계속 그래왔고 물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탄압이 좀 강화되는 그런 순환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저는 일종의 정치였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은 MB 수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때만 해도 민주당 쪽으로부터 오히려 찬사를 받는 검사였잖아요. 조선 제1검이라는 정말 오글거리는 나 참 그거 듣고 처음에 야, 왜 이러냐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의 운명이 확 바뀐
상황. 그때부터는 민주당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원수 아닌 원수가 된 좌천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선배가 대통령이 되고 윤 정부의 장관으로 발탁되고 그러다 이러저러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되신 거 도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구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쭉 돌아보면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인생이 참 복잡해졌네요. 근데 저는 검사 생활을 할 때 그 네. 사건도 말고 제가 20여 년 동안 했던 사건들을 다 한번 보시면 글쎄요. 이쪽 저쪽 가리지 않았고 약한 사람 괴롭힌 적 없고 강자의 불법에 저는 엄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친소관계로 무슨 변호사 이런 이유로 어떤 정도의 페이버를 준 적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하게 된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네. 그게 어떤 수사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치성이 발현된 건 전혀 아니에요. 이쪽 저쪽 중에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또 이제 일부 뭐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을 너무 많이 수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다면 제가 공정하게 일해왔다는 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검사에 대해서 제가 가혹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엄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그런데 공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허.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를 시작하게 된 후로 예. 후회는 안 되세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후회를. 일단 제가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뭐 잘 안 돌아보는 편이고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뭐 인생 한 번이고 인생에서 제가 명분 있는 결정과 누구에게는 쪽팔리지 않은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래 왔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뭐 글쎄요. 뭐 어느 그룹에 뭐 비 들어 있을지 압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뭐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는 예전에 이 김연아 선수가 예. 어디 방송에서 이게 스티샷으로 찍힌 건지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무슨 생각하냐?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맞아 그런 얘기했어요. 예, 제가 그 말을 좋아합니다. 김연아 스타일이시구나. 일단 글쎄요. 무대에 서면 그러면 또 제가 욕 먹을 텐데 제가 그분의 팬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길에 들어선 거 후회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힘들었다. 이때만큼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 이런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순간이 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선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총선 패배 순간 뭐 아니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우리 지지자들께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로서는 제가 100일 좀 넘짓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고 그렇지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장면을 피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알고 들어가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어떤 권유 설득도 분명히 작용을 한 거죠. 선택에. 많은 분들이 권유해 주셨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 시점에서는 뭐 사실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오는 게 총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들 많이들 결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정책 특배라든가 격차 해소 얘기하고 이럴 당시에 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가 있으셨는데요. 근데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에 사족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일 건 아니에요. 그럼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책임은 다 100% 저한테 있는 게 맞는데 과정의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언론인들이 분석해 주시는 거고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에요. 정치인 한동훈의 최종 꿈은 뭔가요?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진짜 잘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원론적인. 아니 원론적인데요. 예. 저는 검사를 처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식의 공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복돋아주고 그러셨는데 처음 검사 출근하는 날 이 다짐을 했어요. 내가 평생 할 출세는 이거다고 여기서 끝난다. 이 정도 만족한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고 그리고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아시잖아요. 조직생활에 보면 제가 포레스트 검프처럼 여러 가지 중요 수사를 큰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 그 큰 수사의 특징이라는 게 어떤 파격이나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어떤 저항을 이렇게 이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 수사 많이 하셨죠. 하나하나가 재벌들. 쉽지 예. 않잖아요. 예. 그런 그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늘 그걸 생각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 했었을 때 내가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를 입을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평검사 정도면 출세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말씀 드린 게 이런 건 게 저 어릴 때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너 나중에 뭐 될래 이런 거였어요. 진짜 장래희망은 뭐였어요?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싫어. 나는 되고 싶은 게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나. 검사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 생각은 있었어요. 예. 공공선을 위해서 좀 살자.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건 아니지만 예. 이 좀 공적인 삶을 살자, 공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번 태어났으니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보자라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뭐가 되겠다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지금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 커리어를 밟아 오셨는데 공공선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입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대선 도전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도전하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 이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원하죠. 예. 그렇죠? 그럼 그 열망이 정말로 강하단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저희 지지자들이 저를에게 기대해 주시는 이유도 너라면 한번 이재명 이겨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식의 기대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장래희망 같은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 열망과 정말 받아들여서 정말 그런 정도의 어떤 지지와 그걸 받으신다면 그분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저라면 제가 그걸 왜 피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뭘 꼭 하고 싶다 그건 잘 없어요. 오케이. 그게 저라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한다면 마다하지 않을 준비까지는 되셨다 말씀으로 그건 제가 지금 알 이해합니다. 수 없잖아요. 예. 3년 뒤고 지금은 저는 그렇죠. 제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반을 만드는 것만 집중할 생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쉬운가요? 복잡하잖아요. 그게 한 5년 전, 6년 전만 되더라도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고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는 이런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미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6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사로 수사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고 당대표 되고 이러는 거 안 된다. 이러는 거 막아야 한다. 그런 말씀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그분은 지금 여러 군데 얘기할 때 대통령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심정적인 지지를 많이 홍보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대통령님을 대단히 폄하하는 발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했어요. 윤 대통령 그렇게 되신 분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후보 말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도와서 어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운명처럼 그분을 이렇게 끌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 우리 정치가 하늘까지 나와야 됩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 이 커리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지지하시고 저에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검사 시절에 민주당이 말하는 조선제일검 시절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지지층이 저를 보는 시각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내내 탄압받으면서도 할 말하고 그래도 계속 혼자라도 열심히 싸웠다는 것, 그리고 이길 때 이겼다는 것. 제가 유시민이나 이런 대단히 그 짱짱하던 분들과 밀리지 않고 적어도 기계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싸웠잖아요. 이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탄압들, 별의별 음해가 다 있잖아요. 그거 제가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 홀로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 때도 여러 가지 정책과
그걸 통해서 정부의 어떤 강한 버팀목이 되면서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지층 그걸 보고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조선제일검 검사 한동훈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걸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지금 그거는 이제 네. 폄훼하는 요소로 쓰이는 것 같고 제가 그 동안에 어떻게 싸워왔고 거야의 폭주와 이 앞에서 우리 당은 웰빙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는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예, 예. 이번 당내 선거 보니까 전투력들이 대단하세요. 예, 예. 근데 이분들 제가 야당과 싸울 때 어디 계셨던 거예요, 다들? 왜 안 보이죠? 아니 뭐 다 각자 자리에서 뭐 하시지 않았어요? 뭐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저는 잘 뭐 기억해보면 있겠죠. 앵커님이 갑자기 네. 떠올리시지 않을 정도면 매일 이렇게 진행하시는 떠올리시는 거 보면 별거 없는 거죠. 제가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 장면들이 다 기억나시고 그 장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잘난 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는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그럼 거야의 폭주와 맞서야 하고 이렇게 좋은 전투력이 있었으면 이거 우리 다 모아서 거야의 폭주와 맞서는 데 쓰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이 확실한데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최고 잘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가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싸우는 걸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사람이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싸워야 할 때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를 싫어하는 적들도 뭐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제가 가장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 조금 전에 하셔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이제 송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과의 뜻도 전했던 것 같은데 소송을 끝까지 가신 거는 왜 그러셨어요? 그 사과가 몇 년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있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유를 가지고 있어. 그분은 사실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그 시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릴레오 초반에 유시민 기억나세요? 정말 한마디 하면 모두가 받아들일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은 본인 스스로를 어용지식이라고 대놓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한 권력자였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제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자기들의 불법 계좌 추적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1년 뒤에서 1년 반인가 뒤에서 이제 사과를 한 이유가 그러면 통보가 본인들한테 다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가면 없는 게 팩트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사과문을 올린 거죠. 그리고 그때 본인이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어떤 거? 정치 평론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그 사과 이후에 정작 법정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습니까? 그럼요. 계속 본인이 이게 오히려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일종의 니 팔뚝 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반복을 하면서 이런 걸 직업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제가 그때 페북에도 그 이유를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언론을 옥죄는 방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짜뉴스의 피해도 있었고 채널의 음해도 받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몰아치는 것 저는 그거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죠. 알겠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은 미리 이야기하겠다라고 된 게 아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청취자들 질문 봐가면서 제가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말리는 것 같아요. 말려드는 것 같아요. 이런 허심탄회한 시간 좀 필요해요. 이걸 조심하라고 나한테 얘기했구나. 정말. 솔직한 인터뷰 오늘 좋았고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까 좁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판에 완전히 뛰어드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약속했었죠. 제가 그 총선 때 말미에 이랬었어요. 제가 끝나면 미국 갈 거다. 막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랬죠.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었죠. 근데 그때 즈음에 제가 정치를 계속할 거라는 약속을 드린 이유가 그게 이제 또 우리 쪽을 맡아도 하는 쪽으로 저를 보고 찍는 분들에게 어차피 너네 지금 국민의힘 찍어도 저 사람은 떠날 사람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약속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 번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 공공선을 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구하다 끝에는 어떤 자리를 뭐가 말하는 있는지. 게 오케이, 아니라요. 오케이. 예, 예. 예, 예. 자리는 사실 저는 출세는 충분히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셨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한 5분밖에 시간 없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시니까 계속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말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 앵커님한테 제가 왜 여기 나가지 말아라고 한지 알겠어요. 오늘 허심탄회한 인터뷰 한동훈에 고맙습니다.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고맙습니다. 것 같고요. 이제는 뭐 한번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인터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책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의사 밝혀주시는 네. 시간 제가 섭외하겠습니다. 저도 뵙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접자가 3만 명이 넘어가게 이 많은 바쁜 건가요?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일어나서 폴더 인사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인사를 저는 잘하면 서로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예, 진짜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다만 카메라가 좀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다 담으려면. 오케이.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